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수 법장 스님 이야기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엄종에 있어서 화엄종에 5분의 큰 스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초조 지엄 스님, 초조 두순 스님, 2조 지엄 스님, 그다음에 3조 법장 스님, 4조 진관 스님, 5조 종밀 스님 이렇게 계시지만 실제로 중앙이잖아요. 네, 걸그룹도 이게 센터가 딱 이렇게 있잖아요. 이어른이 최고입니다. 이어른이 최강자고 모든 거의 다 이런 사상적 기반을 당신 스승인 지엄 스님이 제가 보기엔 창의력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해서 쫙 이렇게 갖춰서 체계성을 구현한 거는 이 현수 법장 스님.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특징이.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28세에 670년 출가, 그리고 측천무 같은 경우는 690년에서 705년까지 이제 제위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주나라였었다. 이당을 끊고 그다음 무주의 시대가 열렸었던 거죠. 한 15년 정도. 그리고 다시 이제 이윤기라고 하는 이제 현종 쪽에서 자기 아버지를 위에 올리면서 올라가는 거죠. 당현종. 그래서 이제 낙양의 태원사를 창건하고 이때 칙명으로 출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뚝 끊겨서 갑자기 50세가 되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아니 저는 그냥 이렇게 쭉 이열은 일대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중간에 저렇게 공백이 있다는 건 뭐냐면 빨리 못 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빨리 못 떴다. 떴으면 뭔가가 있었겠지. 저 중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 왕명간 사건하고 확신양 사건. 그러니까는 왕명간이라는 사람이 지옥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했더니 지옥의 개송 하나를 약인용료니 삼세일체불 은관법개성 일체유심족 그 개송을 외우면 지옥이 사라진다더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곽신양이라고 하는 분이 죽어서 도리천에 갔더니 거기 있는 보살이 미륵보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이렇게 약간 서브보살 이렇게 배석한 보살이 거기 화엄경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 있는데 너는 왜 화엄경 안 배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 못 들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해보니까 현수 법장 스님이더라. 이런 게 이제 화엄경 전기라고 하는 법장 스님이 쓴 책에 나오는데 그게 뭔 얘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어요. 왜? 정상적이면 자기의 길을 자기가 쓰진 않아. 그렇게 화엄경을 설법하는 그 대단한 사람이 법장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쓰지는 못하거든. 아니 실제로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자연 스님이 대단하고 어쩌고 그러면 그걸 그냥 그렇게 듣고, 그래요. 이렇게 흐뭇하면서 가지, 그걸 내가 내 책에 쓰진 않아. 이렇게 쓰면 동아시아 정서에서는 이게 지정신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저게 손이 탔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아니면 마지막 승부수가 하나 있죠. 진짜 뜨고 싶었는가 봐. 뭐냐면 인터넷에도 그거 있어요. 자기 그런 뉴스 못 보셨어요? 연예인이 자기 거에 좋은 댓글을 다는 거야. 이름 바꿔가면서. 뭔 뜻인지 아시겠죠? 설마 저 정도 레벨의 머리도 좋고 대단한 어른이 설마 그런 행동을 했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판단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상당히 애매해요. 저도 남이 좋은 댓글을 달아놓으면 좋아요는 눌러줘도 거기다가 맞아요 이렇게는 안 하거든. 얼쑤 이렇게 안 해. 그거는 역풍 맞아 역풍. 그거는 좀 그런데 그래서 그게 법장 스님의 기록에서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손을 탔나? 저는 손을 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제 법장 스님 얘기가 들어갔길 설마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쓰지는 않거든. 서양은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문화가 인도부터 서양 쪽은 그렇게 쓸 수도 있어. 그런데 동양에서는 정서상 그렇게 쓰면 절대 안 돼. 동아시아 정서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나서면 죽어.
딱 이렇게 물러나서 겸손한 척. 내가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잘 안 풀리잖아. 야, 전에 제가 그 얘기 했더니 진짜 사람들 희한하게 보던데. 나는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 얘기. 그거 거의 짤처럼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나는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냥 잘났을 뿐이다. 극혐 멘트.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이 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제가 똑똑하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 못했고 내가 이게 이렇게 뭐 기억력이나 이런 게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기억을 뭘 잘 못하니까 하나로 연결시켜서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억해내는 게, 기억력이 너무 좋으면 창의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단어들을 정확하게 알고 사건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이게 얼음하게 한 반쯤 날아가야 그것을 붙잡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 하나로 뭉뚱그리는 과정에서 또 다른 생각으로 발전해서 가는 거예요. 퍼즐을 다르게 맞춘다니까. 퍼즐이 너무 뚜렷하게 딱딱딱 아우가 맞으면 다른 선택 여지가 없어요. 근데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좀 반쯤 나쁜 사람들이 이게 선택이 이게 한두 개가 비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내가 채워 넣어. 이걸 색을 칠한다고. 야매로. 거기서 창의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성은 있어야 돼. 근데 이걸 채워 넣으려는 의지도 없어. 그러면 다음 생을. 금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창의력은 기억력과 반비례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 사건이 이 중간에 있는 사건이고, 그 화엄경 전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50세가 되면 인현강 운하사에서 화엄경을 강론하고, 야, 이것도 참 슬프다. 왜? 50세까지 됐어도 운하사밖에 못 가는구나. 당신 스승절이 운하사야. 운하사. 제가 얘기했잖아. 지엄 스님 조금 상태가 별로, 이렇게 지엄 스님 계셨을 때 절이 상태가 안 좋았다고. 그런데 50이 돼도 지금 운하사에 있는 거예요. 잘 안 먹혔다는 얘기지. 그리고 아까 그 곽신양 사건도 뭐냐면 그 돌아가셔가지고, 그 곽신양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셔서 도솔촌에 올라가서도 화엄경 설법하는 분은 없던데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안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안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화엄경을 2년이나 강론을 하고, 이것도 다 60권 화엄경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입에서 빛이 나고 하늘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구름같이, 아니면 뭐 이렇게 빛이 이렇게 서려가지고, 천개라고 하는 게 보개, 그 다음에 뭐 일산, 안 그러면 닷집 같은 게 탁 서려다 법문을 하는데 입에서 빛이 나고, 뭐 좀 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대단하다. 뭐 이런 정도 상징성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53세가 되면, 근데 이월은 진짜 오래 사시긴 오래 사신 거예요. 이게 53세에 이게 실천한다가 호탄 분인데, 이분이 이제 화엄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게 80권 화엄경이거든요. 당신은 60권 화엄경에 이제 충분히 익숙한 분이죠. 그래서 80권 화엄경 번역할 때 옆에 이제 번역 요원으로 들어간 거죠. 번역을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전체 리더는 실천한다고. 저분은 이제 호탄이라고 하는 서역 사람이니까 중국말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읽는 거는 중국 사람이 읽는 거니까 그걸 이제 윤문 작업하고 대조해주고 이런 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법륜 스님 같은 저렇게 대단한 어른들은 이렇게 그냥 증문즉설 이렇게 얘기하면 책이 나오고, 우리는 그냥 출판사에서 교정까지 나한테 하라고. 누가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고, 사진 이거 좀 맞춤한 사진 없어요. 그럼 내가 사진 줘야 되고, 혼자 다 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기술이 좋아진다. 물론 쓸모는 거의 없어. 출판사를 차리지 않을 거면 쓸모는 없는데 기술은 좋아져.
그래서 나중에 이게 몇 년 지나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출판하는 그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면 그분이 감탄합니다. 정확하게 시장을 이해하고 있어. 좀 뜬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거든. 우리는 맨바닥에서 맨날 이렇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불수기사에서 불수기사라고 얘기했잖아요. 불수기사가 아니고 이게 낙양에 있는 사찰이에요. 여기서 역경을 할 때 여기 참여했다. 야, 이거 대단하지. 네, 53세. 네, 53세. 53세 거기서 밑에서 이거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반열에까지는 아직 아닌갑다라는 걸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되기 시작했는갑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런 중요한 사업에 들어갔다는 거는 어느 정도 학자로서 안 그러면 이 위상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53세는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 53세도 힘든데 번역에 참석했다고 그래봐. 노안이다, 노안. 53세 노안. 돋보기가 없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물론 그 당시에는 글씨가 큽니다. 글씨가 큽니다.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저 어른이 이제 무슨 뭐 인도말이나 이런 데 아주 능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머리는 좋아서 어느 정도 됐어도 딱 아마 저처럼 됐을 거예요. 이게 인도말에 익숙해서 번역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일단 다 알아. 이런 걸 이 어른이 한 20번 정도를 이렇게 화엄경을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강론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화엄경을 일으키고 저리키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버전이 좀 다른 거지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벤져스의 세계관을 알면, 세계관을 내가 어벤져스 만화를 어느 정도 이상 다 익숙하게 봤으면 그 어벤져스에서 좀 다른 캐릭터가 나와도 이해할 수 있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정확한 건 아니야. 하지만 충분히 내가 그 안에서 이거를 뽑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중국말도 안 되고 뭐 일본말도 안 되고 이래도 그런 문헌들 같은 경우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문헌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글은 한자가 많으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100%가 되느냐? 100%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고문어이면 몰라도 일본어 같으면은 일본어가 중간중간에 박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문헌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이제 간자들을 쟤네가 쓰니까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대충은 이게 판단이 충분히 되지. 그리고 이 어른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굴렀잖아. 이렇게 계속 강의를 했잖아. 그러니까 현장에서 유효한 번역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뜻이 얼마나 중요하냐도 중요하지만 이게 먹힐 수 있는 번역이냐? 이거는 재번역이란 말이에요. 처음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지만 비슷한 60권짜리가 이미 있는데 80권짜리로 조금 더 다른 거를 번역하는 거거든. 그러면 차별점을 줘야지. 그러니까 먹히냐의 관점도 존재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참여를 하고, 이 양반은 진짜 공부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가 봐. 여기 의정스님 번역할 때도 참석을 해요. 환갑이다, 환갑. 지금 환갑도 이게 안 되는 데인데 저 시절에는 환갑이면요, 환생했다. 지금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 정도 연세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저 때 역장에 참석한다는 건 진짜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면 한 정년퇴직 다 하고 명예교수까지 해서 명예교사 70까지 가는 거거든요. 명예교수까지 한 사람이 학회에 내가 발표할게. 발표자로 들어간다는 그런 정신 자세예요. 아마 70도 안 될 거예요. 지금 더 될 거예요. 저 때 60 하나면 지금으로 나이 계산하면 거의 80 이상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과 같이 부딪히면서 한다? 야, 이거는 진짜 정신 자세가 학문에 대해서 어떤 프로의식이 있지 않으면 저거는 어려울 겁니다. 가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삭신이 쑤시는데 뭘 가장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런 역장들에서는 대부분 다 새로운 이러한 경전들이 번역되면서 거기서 새로운 소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젊고 공부 똘똘한 놈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진 이상의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57세에
이제 의상대사한테 책하고 당신 저술들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때가 어떻게 보면 이 50대가 가장 활발한 당신 활동을 하셨던 때고, 또 불수기사, 이 낙양 불수기사에서 화엄경을 강설했대. 요거 이제 번역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제 번역이 되니까 이제 화엄경을 강설을 했더니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전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거든요. 저런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뭐 육종 진동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뭐 돌아가실 때 이렇게 땅이 이분들의 이런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굉장한 서상이라고 생각했거든, 옛날 사람들은. 근데 실제로 지금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부처님 그 부분은 거의 상징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저는 사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안 낙양 이쪽도 지진됩니다. 지진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법문사 탑도 그 지진 맞은 거예요. 지진 맞지 않으면 절반이, 그 탑이 사진 보시면 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한 50m 정도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된 탑인데, 미사일같이 생긴 탑인데, 이게 나중에 비 와가지고 절반만 다 허물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지진을 한번 맞아서 이렇게 되는 거지, 지진을 정확하게, 지진 안 맞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반만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저건 지진을 한번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이게 전탑들은 저게 가능해요. 석탑은 불가능하고, 석탑은 뭐 제주 자체가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전탑은 저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진을 좀 맞으면 거기에 틈이 생기고, 틈이 생기면 거기에 빗물이 들어가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점점 했다가 어느 순간 지반이 한쪽이 약하면 그쪽으로 샥 무너지는 거예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 동네가 지진이 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게 진령산매하고도 관련이 돼요. 계속 태백산 얘기하는 그 진령산매하고도 관련이 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거를 굉장한 이적으로 봤어요. 근데 요즘 생각을 이제 하면, 야, 이거 꼭 그런 건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런 공부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저런 얘기들을 보면서, 아, 옛날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지금 관점에서 보면 저게요, 지진 나면 이적이 아니고 절단 납니다. 특히 중국은 더 절단 납니다. 왜? 벽돌집은 지진에 가장 약한 게 벽돌집이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화관리자로서 얘기하는데, 제가 운전면허도 없는데, 국가 자격증, 방화관리자 자격증이 있어요. 방화관리자 자격증. 지진 나면 큰 건물이 안전하고 아파트가 안전한 거고, 작은 건물일수록 위험하고, 제일 위험한 건 벽돌집입니다. 벽돌집 절단 납니다. 흔들었을 때 이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전에 그 사천성 지진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은 피해들을 보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저층의 벽돌집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럼 완전히 그냥 무덤됩니다. 지진 나면. 그래서 저런 거를 이제 판단들이 굉장히 달랐던 거죠. 지금으로 보면 재앙이고, 옛날에는 이게 화엄경을 강설하니까 일어난 이적이고, 한쪽에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61세 때 의정 스님이,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중국에 역경 하시는 분들 중에서 구마라집, 진제, 현장 3대 역경가가 있고, 그 다음 순으로 이제 꼽을 수 있는 분들이 좀 여러 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의정 스님이에요. 의정 스님은 설일체 유부 문헌들을 많이 번역했죠. 특히 율장. 그래서 오부율이라고, 제가 그런 얘기도 예전에 잠깐 했었습니다. 4분율, 5분율, 10속률, 그 다음에 마하승기율, 그 다음에 유부율. 그리고 지금은 남방의 빨리율까지 해서 남북전 6부율이라고 하는 거고, 원래는 이렇게 5부율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율장 중에서 이 의정 스님이 남해귀기 내법전을 쓰신 분이에요. 남해귀기 내법전, 그 다음에 서역 구법고승전 뭐 이래가지고 그런 책도 쓰고, 그래서 이제 인도 가신 분들에 대한 전기 같은 것도 많이 남기고
그래서 그분이 와서 신 자료들을 가지고 오니까 인도에서 넘어온 따끈따끈한 신 자료를 가지고 오니까 그 역장에 참여해서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대단하지. 이런 열정은 참 진짜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62세의 내도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왕궁 안에서 화엄경 법회를 해요. 이게 이제 여기서 번역 다 된 거를 여기서 이제 번역된 거를 이제 여기서 법회를 하는 거죠. 그때 부도탑 두 개에서 빛이 났대. 이적이 벌어진 거예요. 대박이지. 왜 그냥 절에서 저 아까 그 운하사나 이런 데서 이적 나와도 그런가? 이러고 끝나는 건데 이게 지금 내도량에서 황실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난리 날 것 같지 않아요? 난리가 났지. 그래서 칙천무가 부릅니다. 이때 칙천무는 황제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장생전에서 나를 위해서 설법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법문을 했대, 칙천무한테. 그랬더니 칙천무가 또 우리 선배 출신이잖아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예, 당세종 그 후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정업사에서 나중에 당세종 돌아가시고 나서 비구니가 돼서 이렇게 살다가 당고종 이치하고 이렇게 눈이 지식 해가지고 다시 빼와서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굉장히 이 사람이 불교적인 사람이에요. 불교를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자기 등신불 만들어가지고 결국 자기가 황제가 됐고 발언을 해서 황제가 됐고. 그래서 굉장히 불교적인데 그래서 법장 스님한테 이렇게 딱 들으니까 참 화엄경 새로 번역돼서 그걸 들으니까 얼마나 감동이겠어. 못 알아들었대. 못 알아들었대. 그래서 이게 뭔 소리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자각을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을 해줬대. 그게 화엄경 금사자장이에요. 금사자장. 이 금사자장이 아주 짧은 책이에요. 아주 짧은 책. 그 황궁이나 중국에도 큰 이런 데 건물 가면 앞에 사자가 2마리가 있거든. 사자. 금으로 된 사자. 도금인지 안에까지 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장생전에 있었던 그 금사자를 비유해서 했다는 거예요. 내용 궁금하지 않아? 어떻게 다운시켜서 이거를 알아듣게 했을까? 천재 일우의 기회인데 그 기회에서 비끄러지면 난 못 알아들어도 끝나는 거요. 황제가 이렇게 시간이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특별히 지금 모셔왔는데 이때 강한 뭔가 임팩트를 주든지 막 이렇게 딱 남겨야 되거든. 그래서 유도리 있게 쫙 발휘한 게 금사자 쫙 당겼다는 거 아니에요.